이제 일반 토공 토대조사로 이제 토목시공기술사 처음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수업을 들으실 때는 이렇게 길잡이랑 이제 길잡이 책이랑 장판질 암기법 책이 있어요. 이 길잡이 책은 집에 가서 숙제로 하실 책이고, 이제 수업 시간에 언급을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책이고, 주로 수업은 요걸로 나갑니다. 장판지랑 암기법. 그래서 요 장판지랑 암기법의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판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학원에서 말하는 장판지예요. 장판지. 그래서 요 장판지를 암기하는 게 우리 최종 목표야. 그래서 지금 하는 서술반 있잖아요. 서술반의 목표는 장판지를 암기하는 거예요. 장판지 암기. 그래서 8월달 시험에 장판지를 암기해가지고 가셔야 되세요. 근데 얘를 집에 가서 그냥 암기하면 이제 짜증나니까 이 수업을 한번 듣고, 수업을 한번 이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이거를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수업에 빠지셨다고 하더라도 이 장판지만 외운다면 시험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어요. 이해되셨죠? 이 서술반 수업 자체가 장판지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있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이 장판지를 암기법, 이 장판지가 우리 목표다 보시면 되시겠고, 요거에 대해서 이 백데이터가 여기 뒤에 이렇게 설명이 쭈르륵 있어요. 백데이터가. 그래서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여기 기준으로 많이 나가는데 여기에 없는 거는 또 필기를 하셔야 되세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가 백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백데이터 안에는 이렇게 암기법이라 해가지고 메모리 있죠? 암기법. 그래서 이 책이 장판지나 암기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장판지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해서 암기법 해가지고 장판지를 암기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피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토목 시공기술사 이걸 공부하는 거죠. 토목 시공기술사. 제가 시공기술사를 한문으로 쓸 줄 알았다면 정말 좋았겠죠. 근데 저는 한문이 싫어서 이과를 가는 사람이라 한문 진짜 못해요. 제가 이거는 쓸 수 있어요. 토목은 쓰는데 이거는 쓸 수 없어요. 토목 시공기술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토목 시공기술사에서 이 토가 뭐예요? 토? 흙이죠, 흙. 모든 구조물은 흙에 짓는 거죠. 흙에다가. 흙 안에 짓든 흙 위에 짓든 우리는 흙이란 것을 이용해서 구조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흙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토목 시공기술사의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럼 목은 뭐냐, 목. 얘도 재료죠, 재료. 건설 재료. 건설 재료 뭐 거푸집이나 이제 이런 데 좀 쓰이긴 하지만 이제는 이 나무 재료보다 사이즈가 커지고 이제 받는 하중도 많아졌기 때문에 콘크리트와 우리가 스틸을 사용하죠. 콘크리트한 스틸.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타설을 하고 양생을 하는 게 뭐냐면 콘크리트죠. 이제 배근을 하고. 그래서 이 콘크리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린 토목 시공 기술사에서 토목이라 했을 때 토는 여전히 중요해요. 여전히 중요하고 목은 콘크리트한 스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토목 시공 기술사는 흙과 콘크리트와 스틸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세요. 일단 재료적으로. 근데 요 흙에 대한 거는 다른 기술사가 있죠. 무슨 기술사가 있어요? 토지 및 기초 있죠. 그래서 이 흙에 대해서 메커니즘적으로 깊게 가는 것은 토지 및 기초 기술사예요. 그래서 이 흙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싶어도 많이 물어보고 싶은데 기술사가 딴 게 있잖아요. 그럼 딴 거에서 내. 그러니까 토목 시공 기술사에서 흙 공부하지만 완전 깊이 공부하는 거는 이제 토지 및 기초 기술사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면 돼요. 적당히. 토목에서는. 그럼 콘크리트는 기술사가 있어요? 콘크리트 기술사 없죠. 콘크리트는 산업기사 기사는 있죠. 근데 기술사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가 토목의 핵심이에요. 핵심. 토목 시공 기술사에. 콘크리트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게 토목 시공 기술사, 이제 뭐 건축 시공 기술사, 시공 기술사 쪽이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시고, 스틸은 조금 하시면 돼요. 조금. 그래서 흙은 하되 토지 및 기초 기술사만큼은 하지 않고, 콘크리트는 잘해주고, 스틸은 조금만 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들어가시는 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기술사죠. 시공기술사.
이 시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교재를 보면 아시겠지만 교재 구성이 토공, 기초, 콘크리트 다음에 이제 전문 공종 이렇게 전문 공종. 전문 공종이라는 게 도로, 교량, 터널, 댐, 항만, 하천 이렇게 되죠. 여기서 도로, 교량, 댐, 터널, 도로, 교량, 터널, 댐, 항만, 하천 다 해보신 분? 선생님 다 해봤어요? 댐 해봤어요? 댐 해보셨어요? 저 현장 경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제가 괜히 여쭤봤네. 그 어디서 근무하셨었어요? 그 구조 설계를 한 20년 했고요. 아, 구조 설계. 네네. 원래 근무하면서 각종 기술 검토라든가 아, 예. 기술 검토, 네. 그다음에 요즘 제도가 바뀌어갖고 감리라든가 설계 수준을 하기 위해서 기술 제안서를 작성합니다. 맞아요. 그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구조보다 시공기술사를 더 선택하신 이유는 지금 구조를 한 20년 하고 그 후로는 그 후로는 구조 쪽으로는 뭐 지금도 기술 검토는 구조 쪽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요. 예. 주로 보는 게 그 현장의 전반적인 그런 기술 상황이기 때문에 갖고 이제 기술 제안서를 쓰면서 구조는 어느 한 부분인데 그렇죠. 기술 제안서는 전체를 다 다루다 보니까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댐항만 하천 뭐 공항 활주로 사단 활주로 네네.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 제안서도 작성을 기술 아. 검토거든요. 그래서 시공적으로 그러시구나. 어쨌든 잘 오셨어요. 만약에 구조기술사를 나중에 따실 수 있어요. 근데 구조기술사 공부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술사라는 건 특징이 똑같잖아요. 백지에다가 쓰는 시험이랑 똑같기 때문에 시공을 따고 구조를 해야지 구조가 훨씬 쉽거든요. 구조.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이야기니까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고 치고. 제가 왜 물어봤냐면 이 전문 공정이라고 하는 요거를 우리가 2권에서 다뤄요. 이건 1권이고. 근데 건축 시공기술사 같은 경우는 토공, 기초, 콘크리트 똑같고 건축의 전문 공정은 그 다음에 공부를 해요. 뭐 마감이라든지 뭐 초고층, 그 다음에 뭐 녹색 뭐 이런 걸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게 더 토목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토목스럽지 않은 거고 두 개 비교해 봤을 때. 그럼 시험이 1권과 2권에서 어디서 많이 나올까 생각을 한다면 또 2권에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공기술사가 이제 한 2000년대까지는 거의 여기서 나왔어요. 거의 1권에서. 그래서 바쁘면 2권을 버렸어요. 왜 버리냐? 이제 기술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아는 대로만 쓰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는 거 있잖아요. 열심히 해서 가는 거는 1권만 열심히 해서 가서 썼다. 그게 옛날에. 근데 지금은 2권이 나오긴 나와요. 왜냐면 시공기술사가 시험이 벌써 몇십 년 됐잖아요. 계속 기출문제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출문제를 똑같은 문제도 반복하지만 반복 안 하는 기출도 섞어야 돼요. 출제 기준상. 새로운 문제를 내야 되는데 어디서 내겠어요? 여기서 내겠죠, 이제. 여기서 낸다 보니까 시험이 어려워지죠. 그렇죠? 여기서 내다 보면. 이거를 다 해본 사람이 있어요? 다 해보셨어요? 항만 해보셨어요? 댐은? 그럼 댐은 시험 문제 안 풀고 합격할 거예요? 푸셔야 되겠죠? 터널도 안 해봤어도 이제 쓰고 합격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면접 때 가서도 그 이력서 쫙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네 터널 안 해봤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터널 안 해봤는데 터널에 대해서 물어보겠다 하고서 물어봐요. 진짜 염치도 없어 너무 없죠. 대놓고. 왜냐면 이제 자기가 물어볼 걸 정해가지고 온 거야. 그 교수는. 내가 터널 무조건 물어볼 건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은 터널을 안 한 거야. 그렇지만 그게 개의치 않고 난 준비해온 걸 물어보겠다. 그렇게 할 것 같죠?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필기건 면접이건 하니까 내가 안 해본 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2권에서 그걸 하게 될 텐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2권에 있는 내용도 1권에 준해가지고 1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1권 최대한 활용해서. 요거를 강론적으로 깊이 들어가자면 얘는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토목구조물이란 거 자체가. 뭐 현장에 따라서 다 다른 건데 이게 개괄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 개괄적인 것만 공부하고 그러니까 장판지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상세한 거는 1권으로 가서 쓴다. 그래서 시공기술사, 요 시공이라는 거가 토공기초 콘크리트 일반 시공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 공정이 있는데 1, 2권 중에 현재는 2권의 시험 문제 비중이 많아요. 많은데 원래는 1권이 원래 더 중요했다. 그리고 얘가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더라도 답안은 얘로 쓰는 거다. 통기초 콘크리트.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도 이제 생전 처음 따보는 이제 뭐 그 어떤 그 사장연수교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를 이제 수주했어요. 그럼 내보내야 되는데 사장연수교에 시공 경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최대한 관련 있는 걸 해본 사람이 그것도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최대한 관련 있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요 정확한 거에 대해 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모시용 기사라는 것은 흙에 대해서 공부하고 콘크리트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여기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제 공종별로 나눠서 공부하는 게 토모시용 기사다. 감을 잡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어요. 토모시용 기사. 설계랑 다른 점 뭐예요? 설계랑은 이제 설계에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오면 시공업자가 설계 도면대로 시공을 해주는 거죠. 시공을 잘하는 게 시공기사잖아요, 그렇죠? 설계는 설계 잘하는 거고, 또는 뭐 설계 도면대로 시공을 했는데 이 뭐 영창 안 가게끔 이제 그 최대한 안전하게 미니멈으로 또 하는 것도 시공을 잘한다고 볼 수도 있고, 하여간 우리가 시공을 잘한다는 거는 이런 관점에 있다. 그래서 시험도 여기에서 시험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공부할 거가 일반 토공이고 처음에 공부하는 게 토지조사예요. 토지조사. 그래서 토지조사 장판지를 피시면 되세요. 토지조사 장판지. 여기 첫 번째 딱 달려있죠? 15페이지. 첫 번째.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조사. 토지조사는 이제 조사와 시험은 아니죠, 시험. 이 조사라고 하는 것은 예비조사, 뭐 현장 답사, 본조사 그게 아니고, 예비조사는 자료조사, 지형도 재질도, 기존에 공사했던 자료, 그리고 지하 매설물이 어디 있는지, 인근에 구조물이 있는지, 지하수 위치가 어딘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죠? 이걸로 이제 예비조사를 하고 현장에 온단 말이에요. 현장에 오고 나면 우리가 눈으로 이제 봐야 되죠. 지표조사. 그리고 지하수라든지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탐사를 할 수 있어요. 지하 매설물. 그리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시험, 이게 원위치 시험이죠. 그게 보링, 사운딩, 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인근 공사 현황에 대해서 알아봐. 인근 공사 현황. 인근에 이제 어떤 공사들이 있는지, 아니면 인근 현황이 어떤지. 그래서 여기 현장 답사를 하고, 본조사는 PBT를 포함해서 여기 아까 쓴 BSS, 그 다음에 흙분류 시험, 토성 시험, 강도 시험,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우리가 조사라고 하는 것은 예비조사 현장 답사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죠. 그래서 시공에서 본조사를 하죠. 본조사.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예비 현장 본조사로 나뉘고, 예비조사 같은 경우는 주로 자료조사예요. 서류 검토. 현장 답사는 현장에서 직접 그 육안으로 검토하는 거, 그리고 시험하는 거. 그리고 본조사는
이제 시공을 하면서 이제 보어링, 사운딩, 샘플링을 하면서 또 토질 조사하는 거예요. 토질 조사. 실험을 실험하는 토질 조사. 이게 지금 전반적인 조사의 종류예요. 그래서 뭐 얘는 이게 이제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 이제 이런 관점을 적어주시면 된다는 건데 요거를 앞자를 따가지고 우리는 얘는 자지지 기지인지 얘는 지지지 BSS인 얘는 PBSS 흑토강 얘는 방법이 없어요. 뭐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기술사 공부의 가장 큰 특징이 나오는데 우리가 장판대에 써 있는 거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암기법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세요. 암기법. 그래서 예비조사 딱 우리가 시험장에서 내가 예비조사를 떠올렸을 때 자지지 기지인지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암기법이에요. 암기법. 근데 이제 이 암기법에 대해서 회의적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회의적.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저죠. 저 암기법으로 공부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너무 손발이 오그라들잖아요. 그렇죠? 손발이 오그라들고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지금은 기억나는데 나중에는 막 또 섞여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또 고민한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뭐 이것저것 다 해보다 하면 그냥 결론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법으로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판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뭔가 나에게 응용이 되거나 이제 고민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으로 나와줘야 되는 게 장판지예요. 시험장에서 내가 뭘 쓸지 고민할 때 그 머릿속에서 따다다닥 한 번에 확 나와줘야지 아 이게 이런 원리를 생각해가지고 기억을 해내면 이거는 시간 내 절대 못 써요. 기숙사 시험이란 거는 그 시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는 안 된다. 고민을 해서는. 그래서 얘는 자지지 기지인지 이렇게 외우면 되겠다. 그래서 앞자 따서 외우시는 게 그 정말 필요하다. 저도 이제 결국 이걸 굴복했어요. 너무 싫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자지지 기지인지 지지지 BSS인 PBSS 흑토강 이게 지금 조사, 답사, 본조사에 대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죠. 시험은 보어링, 사운딩, 샘플링 나옵니다. 이 보어링, 사운딩, 샘플링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현장 답사거나 본조사거나 둘 다 어디서 하는 거냐면 현장에서 하는 거죠.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하려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시험을 하는 게 보어링, 사운딩, 샘플링이다. 그래서 일단 시험을 하려면 보어링을 해야 돼요. 보어링이 뭐죠? 보어링은 천공하는 거죠. 천공을 해가지고 천공하는 행위가 보어링이고 보어링을 하면 우리가 보어홀이 생겨요. 보어홀. 대략 한 100mm 정도의 직경으로 이제 그 오거로 굴착을 하면 구멍이 생기죠. 그게 보어홀. 그래서 굴착을 한 다음에 우리가 보어링 한 다음에 이제 사운딩을 진행하거나 또는 보어링을 하고 나서 샘플링을 해. 샘플링. 시료 채취를 해. 교란 시료, 불교란 시료 채취를 한 다음에 샘플링을 하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실내 시험으로 가죠. 지금 이 시험이 지금 여기 현장 시험이죠. 현장 시험 그리고 실내 시험 그리고 지지력 시험 이렇게 나뉘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보어링, 사운딩, 샘플링하고 이 샘플링에서 나온 시료를 실내로 보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토질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역학적인 시험을 하건 물리적 시험을 하고 화학적 시험을 하든지 간에 샘플링을 해서 여기로 보낸다. 이게 되시죠? 이 보어링의 이제 종류로는 오수회충이라고 해가지고 오거식, 수세식, 회전식, 충격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재를 잠깐 볼게요. 길잡이 교재. 11페이지만 보겠습니다. 11페이지. 길잡이 교재 11페이지예요. 길잡이 교재 11페이지. 실페이지면 토질조사 이렇게 나오죠. 토질조사
소지조사 이렇게 나오고 뭐 개요 필요성 순서에서 사전조사, 미조사, 본조사 뭐 이렇게 있는데 넘어가서 토지조사의 종류 나오죠. 거기에 맨 처음에 집터물이라 해가지고 짚어보기, 터파보기, 물리탐사 이렇게 나와요. 뭐 짚어보기는 이제 뭐 우리 직접 짚어본다 이런 의미고 3번의 물리탐사는 사실 이거 굉장히 큰 학문이에요. 물리탐사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 물리탐사는 이제 별도다. 그래서 중요하지만 별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터파보기 이건 테스트핏이라고 하죠. 이 터파보기라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이거는 답안지에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이건 터파보기. 터파보기는 뭐예요? 이 지금 시험을 하는데 보어링에서 사운딩 샘플링이 아니고 직접 보는 거예요. 직접 파봐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이제 구덩이를 파서 이제 어떻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흙을 파는데 이제 지표에는 이제 그 공기 중에 건조가 돼가지고 건조한 흙이 있다가 촉촉한 흙이 나오고 좀 더 파면은 물이 나오죠. 그거를 깊이를 직접 파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테스트핏이다. 당연히 이 테스트핏을 하면은 샘플링, 교란시로도 채취할 수 있고 불교란시로도 채취할 수 있고 이제 마음대로 채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정확한 게 바로 이 테스트핏이다. 테스트핏.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어링 있죠. 보어링 보면 이제 오거보링, 수세식 보어링, 충격식 보어링, 회전식 보어링이 있는데 이 수세식과 충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보어홀을 뚫는 방법의 차이예요. 수세식으로 뚫는다는 물을 뿜어서 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점토, 연약토 같은 경우에는 수세식으로 이제 뿜어가지고 구멍을 뚫을 수가 있고 또는 암 같은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충격을 줘가지고 우리가 보어링을 해야 되겠죠. 충격을 줘가지고 그게 바로 충격식 보어링이다. 충격식 보어링. 그럼 수세식과 충격식은 이제 간단하게 보시고 그다음에 오거보링과 회전식 보링이 있죠. 오거보링, 회전식 보링. 그래서 오거랑 회전식 보링의 차이는 뭐냐면 오거보링은 오거로 보링을 하는 거고 회전식 보링은 비트로 보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비트가 우리가 커팅 비트가 있고 코어링 비트가 있어가지고 커팅 비트는 이제 그 구창한다는 거고 코어링 비트는 그 외경에 있는 비트 안에 내관에 이제 우리가 시로 채취할 수 있는 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어 채취를 할 수 있는 비트가 이 회전식 보어링이 있기 때문에 불교란 시로 얘가 지금 불교란 시로 불교란 시로 채취가 가능한 게 이제 회전식 보어링이고 오거식 보어링은 오거로 뚫으면서 나오는 이제 교란 시로만 채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거식 보어링은 교란 시료, 회전식 보어링은 불교란 시료 이렇게 구분을 두시면 되겠어요. 구분을. 오거식 보어링은 교란 시료, 회전식 보어링은 불교란 시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기술성 공부를 하실 때 애매한 거는 애매하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애매하게. 그래서 우리가 흙이라고 하는 게 모래랑 점토랑 자갈이랑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고 물어본다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기술사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얘가 사질토면은 사질토 100%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점성토면 점수 100%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극단적으로. 그래서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답안지 작성에 도움이 크게 되십니다. 그래서 회전식 보어링도 이렇게 뭐 비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필요 없고 그냥 회전식 보어링은 불교란 시료구나. 오거식 보어링은 그냥 교란 시료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오거식, 수세식, 충격식, 회전식 보어링이 있다. 이제 보어링이죠. 그래서 보어링 해가지고 보어홀을 만들었어요. 보어홀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운딩을 하는데 사운딩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관입, 회전, 인발. 이 사운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아까 우리가 책에서 봤던 테스트핏 있잖아요. 그거랑 약간 반대되는 거예요. 테스트핏은 집안 내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직접 보는 거예요. 파가지고. 근데 이 사운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표 안에 있는 이제 그 구성을 직접 알 수가 없으니까 일종의 청진기를 갖다 낸다 이렇게 되시면 청진기를 갖다 낸다. 우리 청진기를 갖다 내는 건 뭐예요? 그 상대적으로 이 안에서 들리는 이제 소리라든지 이제 그 맥박 같은 걸 이제 체크해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의 건강이 어떤지. 얘도 마찬가지로 집안 내에 어떠한 저항체를 넣는 거예요. 저항체. 그래서 관입이 얼마나 되는지, 회전이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인발이 어떻게 되는지 해가지고 그 저항체의 이제 저항 정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청진기처럼 집안의 이제 특성을 파악하는 게 사운딩이다. 사운딩. 그래서 직접 관찰하는 테스트핏이랑 구분되는 거다. 그래서 사운딩이랑 테스트핏이랑 비교표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시험장에서. 사운드 테스트핏. 그래서 우리가 사운딩이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보면 저항체를 관입, 회전, 인발시켜가지고 저항의 정도를 측정하는 거다. 측정하는 거다. 사운딩이란 간단히 이런 거예요. 간단히. 이 흙이 얼마나 이제 그 밀도를 갖는지 관입해 보거나, 아니면 얼마나 점착력을 갖는지 회전시켜 보거나, 아니면 넣었다가 얼마나 안 빠지는지 인발시켜 보거나 해가지고 그렇게 인발시켜 보는 하는 행위에서 그 저항되어 되는 그 정도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사운딩이다. 사운딩. 그래서 관입하는 사운드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SPT. 회전은 베인 테스트, 인발은 이스키미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SPT 같은 경우만 잠깐 보겠습니다. SPT는 관입 사운딩 시험이에요. 관입 사운딩 시험. 그래서 이렇게 시험 책에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 지금 SPT가 이렇게 삼각형의 지붕의 이루고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리지 마세요. 요 그 땅땅 때려지는 요 부분만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하단부를.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얘가 뭐죠? 얘가 추죠. 몇 킬로그램? 63.5kg. 그리고 여기는 이제 노킹 헤드예요. 노킹 헤드. 때리는 곳. 근데 얼마만큼 높이에서 자연낙하 시키냐면은 우리가 760mm. 이게 이제 그 뭐 762mm인데도 있고 750mm 써져 있고 하는데 다 갖다 오시면 되세요. 760mm를 우리가 통일하겠습니다. 760mm 높이에서 63.5kg 추를 자연낙하 시켜가지고 여기 이제 로드죠, 로드. 로드 끝에 우리가 관입시키는 저항체가 달려 있어요. 이거 뭐라고 하냐면은 SSS. 스플릿 스푼 샘플러라고 하는 샘플러를 로드 끝에 로드 끝에 달아놔요. 그래서 요 스플릿 스푼 샘플러가 땅땅 때려서 300mm 관입 시의 타격 횟수를 우리가 N치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샘플러를 관입시켜 놓고 때려가지고 300mm가 더 들어가게끔 그때까지의 타격 횟수 N치를 구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집안이 얼마만큼 강도가 있는지, 지지력이 어떤지, 밀도가 어떤지 추정을 하는 것이 바로 SPT 시험이다. SPT 시험. 그래서 SPT 시험을 있으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답안지에다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 건데, 기숙사 시험을 보실 때 그림을 많이 그리시게 될 거예요. 그림이 많이 그리시게 되는데 이제 본인이 그림이 엄청 자신 있다. 그러시는 분은 사실 유리해요. 기숙사 시험에. 엄청 유리하다. 근데 내가 기숙사 시험에 이제 그 그림을 잘 못 그리면 좀 불리하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림을 못 그린다고 하시더라도 요거를 꼭 기억해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시공도를 그리고 아니면 뭐 그 구조도를 그리고 이제 현황도를 그린다 했을 때 그림에다가 항상 설명을 추가해 주셔야 돼요. 설명. 요 설명. 제가 그래서 이제 뭐 대강 그렸지만 이렇게 시험장에 그려도 될 법 하잖아요. 그렇죠? 뭐 나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그림을 엄청 잘 그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잘 그리지 않았는데 설명이 많은 거예요. 설명과 지시선이. 그림에다가 글자를 많이 더해다 주니까 얘가 좋은 그림이 된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면 설명을 많이 적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명을 모의고사반에서는 그림 하나당 4개에서 5개 정도는 집어넣어주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얘가 지금 몇 개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설명 6개죠. 많이 그려주면 많이 그려 설명을 많이 쓰면 좋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다가 설명을 꼭 붙여준다는 거, 요거는 항상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설명이 없다? 그럼 그려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이상한지. 시험장에서 이렇게 그리면 떨어지고 이렇게 그리면 합격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되겠다. 베인 테스트 같은 경우는 베인 날개를 이제 점성토 안에 집어넣고, 점성토라는 건 점착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큼 안 돌아가는지 우리가 판단해 보는 게 이제 베인 테스트. 이스키미터는 넣었다가 빼는 거, 관입 시험을 하는 것이, 인발 시험 하는 게 이스키미터. 이게 사운딩입니다. 이렇게 사운딩을 하고, 보어링을 해서 또 샘플링을 할 수 있어요. 샘플링을 하면 오거 보어링을 하면 교란 시료가 나온다 했었죠. 그리고 회전식 보어링을 하면 우리가 불교란 시료가 나옵니다. 여기 스플릿 스푼 샘플러에서도 시료 채취가 되는데 얘는 그 교란 시료예요. 교란 시료. 그래서 교란 시료와 불교란 시료가 있다. 그러면 이 교란된 시료를 채취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뭘까요? 교란된 시료. 교란된 시료에서 이제 교란됐다는 것은 이제 원래 지중해 있던 그런 구조에서 파괴돼가지고 그냥 흙이 이제 섞여서 나오는 거잖아요. 섞여서 나오는데 섞여서 나온 흙의 구성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성 실험을 하는 거예요, 교란 시료를 가지고. 그래서 이 안에 뭐 함수비는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입도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체가름 시험, 체가름 분석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런 걸 교란 시료에서 할 수가 있고, 강도와 관련된 거, 그리고 우리 간극이 살아있어가지고 그 간극 사이로 물이 지나가잖아요. 투수에 관련된 거. 강도와 투수에 관련된 거는 불교란 시료를 시험을 해야 되겠죠. 불교란 시료. 그래서 시료에 이제 교란된 있는 불교란된 특징에 따라서 우리가 용도가 다르다. 시험의 용도가. 그래서 이 교란 시료, 불교란 시료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교란 시료, 불교란 시료의 강도의 차이가 나요. 강도의 차이.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민비 센서티브 레이시오라 해가지고 ST 이렇게 써요. ST. 얘는 뭐냐면 교란, 이건 적으셔야 돼요. 교란 시료의 강도, 얘는 불교란 시료의 강도, 이렇게 돼서 교란 시료의 강도는 우리가 QUR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QU 이렇게 씁니다. 그래도 우리 시료를 채취했는데 교란이 되고 불교란이 되는데, 불교란 시료에서만 우리가 강도 시험한다 했어요. 그 말은 뜻은 뭐냐? 두 개의 강도가 다르다는 거죠. 교란 시료의 강도, 불교란 시료의 강도. 강도가 다르니까 이제 이런 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를 뭐라 그러냐? 예민비라고 하고, 교란, 불교란을 우리가 장판지에 있을 때 요거를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주시면 예민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교란 시료분의 불교란 시료 했을 때 그냥 우리가 느낌적으로 뭐가 클 것 같아요? 뭐가 클 것 같아요? 불교란 시료 클 것 같죠? 안 건드린 거니까. 근데 점토에서는 예민비가 1보다 커가지고 불교란 시료가 커요. 근데 사질토, 모래에서는 예민비가 1보다 작다. 이게 뭘 뜻하는 얘기가 여기. 교란을 시키면 강도가 커진다는 거죠. 1보다 작다는 게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란시켜서 강도를 높이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짐이라 하죠. 그래서 사질토는 교란을 시켜가지고 다짐을 해가지고 강도를 높이게 하는 거예요. 간극을 없애가지고 서로 더 맞물리게 해서 강도를 높인다. 그래서 예민비의 특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점토와 사질토의 강도를 이제 증진시키는 두 개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샘플링, 불교란 교란에서 또 예민비까지. 그래서 예민비에서 점토, 사질토의 차이, 사질토가 왜 다짐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다짐에 대해서 시험장 쓸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다가 예민비를 써줄 수가 있는 거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사질토 1보다 작다. 샘플링.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현장에서 시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원위치 시험이라고 해요. 원위치. 현장 그 위치에서 시험한다 해서 원위치 시험. 원위치에서 우리가 사운딩을 하거나 이제 뭐 보링 샘플링 해가지고 우리가 요 불교련시료 교련시료 채취를 하잖아요. 그 교련시료 불교련시료 채취해서 요 실내 실험실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그 시료를 가지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실내 시험. 실내 시험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흙분류 시험, 그리고 토성 시험, 그리고 강도 시험. 이제 사실 요거를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장판지는 이렇게 시험에 안 해놓는 걸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는 크게 봤을 때는 이 전체 토지조사라고 하는데, 작게 봤을 때는 요거를 실내에서 하는 이제 시험을 토지조사라고 해요. 토지시험. 토지시험이라고 해요. 토지시험. 그래서 원래는 토지시험이 어떻게 구분되냐면 물리적 시험, 역학적 시험, 화학적 시험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이제 물리적 시험은 뭐냐? 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 흙분류, 토성 시험, 이게 함수비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함수비가 어떤지 그걸 이 물리적 시험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고, 역학적 시험은 뭐냐? 이 강도 시험, 역학적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가 어떤지 알아보는 시험. 화학적 시험은 토질이 이 화학적 반응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pH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강열 감량 시험이라든지 뭐 기타 이제 뭐 전기적인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화학적 특징인지 어떤지 알아보는 시험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시험에는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요게 시험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장판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물리적, 역학적, 화학적이라는 단어만 일단 알아두시고 장판지를 가서 연다. 그 첫 번째 흙분류 시험이죠. 흙분류. 우리가 흙을 분류한다 했을 때, 이제 지금 바닥에 있는 흙을 분류한다 했을 때,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떤 특징이 같냐면, 딱 이렇게 만져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만져만 보고도 우리가 흙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와이프가 여기 어디 협회에 예전에 다녔었는데, 거기에 70대 그 토지기술사분이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급여를 엄청 많이 받으면서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고 이제 일을 하고 있었냐면, 그분은 만져만 보면 이 흙의 강도를 알아요. 경험이 너무 많아서 그 사무실에 가면 딱 그 한반도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지식적으로 알고도 있지만 만져보면 대강 알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흙을 우리가 구분한다 했을 때, 딱 만져봤을 때 우리가 부슬부슬한 흙이 있어요. 부슬부슬한 흙이 있고 딱딱한 흙이 있잖아요. 그럼 부슬부슬한 흙과 딱딱한 흙이 있을 때 그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부슬부슬하고 딱딱한 흙. 이건 뭐냐면,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있으면 부슬부슬한 거예요. 간극이 크면. 그리고 간극이 없고 공기가 안 들어가 있으면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슬부슬한지 딱딱한지 우리가 그거를 판단할 수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뭐 바슬바슬하다 얘기했잖아요. 바슬바슬하고 끈적끈적하고. 우리가 바슬바슬하다는 거는 그 전혀 물기가 없다는 걸 바슬바슬하다 그러죠. 그리고 끈적끈적하다는 거는 물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점성이 있다는 걸. 그래서 딱 만져봤을 때 이게 그 공기가 얼만큼 있는지 판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물기가 얼만큼 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져만 봐도.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흙 분류를 해줍니다. 흙 분류. 그래서 두 개로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뉘면, 장판지는 아터버그가 먼저 나오죠. 아터버그 1개, 그리고 입도 분포. 우리가 그 바슬바슬한 흙, 물기가 없는 흙에 대해서는 사실 이 흙의 강도라든지 이런 게 입도와 관련돼요. 입자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특징이 이제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리톤지 세리톤지 결정을 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입도를 우리가 구분을 해주는 것이 이 입도 보곡선, 그리고 이 안에 수분이 얼만큼 있는지. 이 아터버그 1개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흙의 연경도 하고 컨시스턴시, 이 흙이 연하고 경한 정도라고 하는데, 아까 딱딱하다는 건 사실 공기에 대한 거고,
실제로 이거 컨시스턴시라고 하는 것은 그 이 흙에 물이 얼마큼 있냐, 함수비가 얼마냐, 요거를 판단하는 게 요 아타버그 한계예요. 얘는 입도, 얘는 함수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죠. 입도와 함수비다. 그래서 아타버그 한계 먼저 보겠습니다. 아타버그 한계. 아타버그 한계는 부피고 여기가 함수비죠. 함수비 이거 W가 아니에요. 오메가예요. 오메가. W는 이렇게 적고 오메가는 이렇게 적죠. 면접 보러 가시면 종이를 주고 그리라 그래요. 여기다가 이제 뭐 유토곡선을 그려봐라. 뭐 여기다가 다진 곡선을 그려봐라. 흙의 연경도를 그려봐라 할 수 있는데, 연경도 그린다 했을 때 이걸 W로 이렇게 그리면 이 가운데 계신 분이 보통 교수인데 교수님들이 엄청 싫어요, 이런 거. 또 이따 다짐에서도 그 이렇게 감마가 나오냐, 감마 뒤에 해가지고 이제 건조밀도가 나오는데 요거를 이렇게 R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감마라고 항상 해주시고 R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습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게 오메가 함수비에 따른 부피 변화가 있는 거예요, 흙이. 어떻게 부피 변화가 있냐면, 물을 넣으면 넣을수록 물도 어떤 물체잖아요. 당연히 부피가 증가해요, 작아져요? 물을 넣으면 증가해요. 증가하는데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공극이 있죠. 그래서 공극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물 넣는 대로 증가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고체 상태가 있다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고체 상태, 반고체 상태, 여기는 소성 상태, 액성 상태,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액성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액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완전 포화. 이거 포화됐다는 말은 포화된 이후부터는 물을 넣으면 넣을수록 정비례해서 부피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요 가기 전에 주위가 서서히 이렇게 변화하는 그래프가 요 아타버그 한계 그래프다. 아타버그 한계 그래프. 지금 요 반고체와 소성, 이제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여기 구분을 했을 때 사실 거꾸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포화된 상태에서 그때부터 물을 줄여가는 거예요. 포화된 상태에서 물을 줄여가는데, 물을 줄여가다 보면 점토와 같은 성질이 갖는 흙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소성 상태라고 한단 말이에요. 소성 상태. 소성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성이라고 말하면 갑자기 어렵죠. 소성이란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누가 수련한테 소성의 정의가 뭐야 그러면은 좀 피하고 싶은 문제죠. 소성. 근데 소성이 별게 아니에요, 소성. 예를 들어서 소성의 반대말은 뭐예요? 탄성이죠. 탄성은 뭐예요? 탄성은 아니잖아요. 탄성이 뭐예요? 누르면 반발하는 거. 제 볼은 탄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눌렸다가 빼면 다시 돌아오죠. 제가 만약에 더 2배 힘을 줘가지고 꽉 하면은 더 2배로 이제 들어갔다가 빼면 다시 들어오죠. 그렇죠? 그 탄성인데 소성은 누르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누르면 안 돌아. 근데 우리가 지금 공사를 해야 되고, 이제 우리 보통 토공에서 성토하죠. 성토를 해야 되는데 이 누르면 안 돌아오는 성질의 흙이 있는 거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얘는. 안 좋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바슬바슬하고 끈적끈적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이 소성이 바로 이 끈적끈적한 흙이에요. 끈적끈적한 흙이니까 얘는 공사하기 안 좋죠. 빨리빨리 배수도 안 되고 이제 공기도 안 빠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 소성의 특성을 가진 게, 이게 지금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고체, 반고체, 소성, 액성이라는 게 서로 좋고 나쁘다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갖는 건데, 시공기술사 입장에서 이제 아타버그 관계를 봤을 때는 우리가 소성의 흙을 사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류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소성 지수라고 해서 이 범위를 우리가 소성 지수라고 합니다. 이게 액성한계, 리퀴드 리미트, 소성한계, 플라스틱 리미트인데, 요 리퀴드 리미트, 플라스틱 리미트 뺀 요 크기를 우리가 PI, 플라스틱 인덱스 소성 지수라고 해가지고,
소성지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흙이겠죠? 작으면 작을수록 현장에서 이용하기가 좋은 흙이다. 왜냐면 이거를 이제 잘못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어요. 사실 토질 역학에서 봤을 때는 소성지수가 큰 흙이 약간 그 물에 대해서 감흥도가 적은 흙이에요. 물을 많이, 소성지수가 크다는 거는 물을 많이 머금을 수 있는 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넣어도 변화가 별로 없는 흙이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소성지수를 토질 역학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소성지수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아터버그 한 개 문제가 나왔을 때 결론이 뭐가 돼줘야 돼요? 현장에서 소성지수를, 그죠? 작은 흙을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져야 돼요. 이걸 하나하나 같은 이제 강도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해 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시험 문제에서 문제의 흙의 연경도 이렇게 나와서 이제 뭐 1번 뭐 슈링크 리미트, 2번 플라스틱 미트, 3번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얘네는 다 강조할 필요가 없고 얘만 강조를 확 해주면 된다. 그래서 그림을 딱 그려주고 여기 이제 SLPL, LA 다 표시되어 있지만 여기 3번에다가 바로 PI라 해가지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거다 이렇게 강조해 주는 거죠. 시험장에서. 그래서 내가 이론을 배우는 거는 현장에서 어떻게 써먹을까 이걸 항상 고민을 하시면서 연관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 자체는 이론이죠. 그렇죠? 요건 이론이고 요걸 바탕으로 우리가 글을 시험에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의 목적을 항상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터버그 한 개의 목적은 이 PI다. PI. 그래서 이 PI가 10 이하인 흙을 우리가 성토 재료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PI가 10 이하인 흙을. 그래서 아터버그 한 개 넘어갔네. 아터버그 한 개. 이거 지울게요. 여기다 해야겠다. 두 번째 입도분포 곡선. 입도분포 곡선은 체가름 시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데 통과율을 누적시킨 게 이제 가적 통과율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직경 D인데 그리고 스케일을 위해서 로그를 씌워요. 로그. 스케일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뭐 시험장에서 이 로그 안 써도 사실 상관없어요. 이제 여기가 직경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냥 로그 D가 기억이 안 나면 직경 이렇게 쓰셔도 무방해요. 직경이라고 써도 애매하게. 이게 로그 D인지 D인지 이제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100%.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입도분포 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양입도 이렇게 양입도. 양입도라는 말은 우리가 체가름 시험을 해가지고 입도를 분석했을 때 뭐 대강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입도가 좋다는 얘기겠죠? 입도가 좋다. 그럼 이제 딱 그렸을 때 입도가 안 좋은 그래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형상적으로. 어떤 그래프가 안 좋냐? 여기서 만약에 얘를 이렇게 그려봐요.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그리면 얘랑 얘의 차이점은 뭐예요? 얘랑 얘의 차이점. 얘는 왼쪽에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무슨 흙이라는 거예요? 네? 뭘? 흙이 세립하다. 점토가 많다 이런 거죠. 얘는 세립토가 많은 흙. 그러니까 안 좋죠. 얘는 조립토가 많은 흙이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약간 넓게 이제 그래프 그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주면 얘가 이름이 뭐라고 그러냐면 얘는 균등입도다. 균등하다는 게 이제 말만 들으면 이제 좋은 입도라고 이제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균등하다는 것은 이게 직경의 크기잖아요. 직경의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집중돼 있다. 그럼 입경이 거의 다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균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균등하다는 거는 양입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거죠. 왜 안 좋아요, 균등입도는? 네? 우리가 아까 흙을 다진다 그랬죠. 근데 입도가 균등하면 잘 다져져요, 안 다져져요? 그러니까 다진 빨이 안 받는 거예요, 얘는.
양입도는 다짐이 잘 돼서 양입도인 거예요. 양입도의 이제 개념이 시험 기술에서는 얘는 다짐이 잘 된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 얘는 뭐다? 다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이사이 들어가야 없잖아. 그 입도가 다 같으면은 여러 개의 이제 입도가 서로 이제 인터로킹을 해서 겹쳐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다. 균등 입도는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불량 입도 또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렸다. 이거는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빈입도다 이렇게 빈입도. 빈입도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흙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증가량이 없죠. 그럼 요 입경에서 요 입경까지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이 균등입도와 같은 개념인데 이제 양쪽으로 몰려 있는 게 이제 이 빈입도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짐이 잘 된다, 안 된다? 다짐이 안 된다. 그래서 양입도가 아닌 거예요. 얘는. 양입도가 되려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원만한 곡선을 그려줘야 양입도다. 여러 가지 입경이 섞여 있어야 우리가 다짐바를 잘 받는다. 그래서 양입도랍니다. 양입도. 그래서 이렇게 그 시험을 해가지고 체가름 시험을 해서 입도 분포 곡선을 그려보면 양입도인지 불량입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기준이 없죠, 지금 현재.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생기면 괜찮고 뭐 이렇게 생기면 이상하고 그게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가 수치로 정한다. 수치로. 그래서 어떻게 정하냐면 우리가 10, 30, 60 통과율을 기준으로 여기를 우리가 D10, 여기를 D30, 를 D6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족 통과율이 11대의 직경을 D10, 31대를 D30, 60대 D6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양입도가 되려면 D10과 D6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되죠. 그거를 표현한 게 우리가 균등계수다. 균등계수. 보통 우리가 CU라고 그러죠. CU. CU가 D10분의 D60을 한 거고 얘가 10 이상 되어야지 우리가 양입도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CU가 10 이상이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CU가 10 이상이다. 이 균등계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공률계수죠. 공률계수는 우리가 CG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점이랑 요 점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는데 제가 저희 부모님이 저를 굉장히 폄하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력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엄청 뭘 잘 떨어뜨려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잘 떨어뜨릴 예정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요점과 요점이 있잖아요. 요점과 요점이 요만큼 떨어져 있으면 균등계수는 같죠. 같은데 얘가 구불구불할 수가 있어요. 구불구불, 곡선이. 구불구불할 수가 있는데 그 구불구불 하냐 안 하냐를 우리가 따지는 것을 공률계수라고 합니다. 공률계수라고 하는 것은 D10과 D60에다가 가운데 점 D30의 제곱을 한 것을 의미하고 1과 3 사이에 있어야 구불구불하지 않다라고 판단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곡선이 이렇게 길게 당겨져 있고 구불구불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이제 양입도를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짐을 잘해야 된다 했을 때 양입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양입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답안지에다 쓸 때 표현해 주는 것을 수식으로 균등계수와 공률계수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완전 기본 중에 기본, 누구나 다 답안지에 다 쓰는, 수험자가 800명이면 800명이 다 알고 들어가는, 왜냐면 1단원은 다 공부하니까. 근데 공식을 하나 외운다면 저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면 답안지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입도 분포 곡선이에요. 그 다음 이제 토성시험이죠. 토성시험. 토성시험은 비중이라든지 이제
뭐 비중, 함수비 이제 건조밀도, 최대 건조밀도 이런 걸 알아내는 시험인데 비중 같은 경우는 비중 시험 하면 되고 뭐 비중병 시험이라고 하죠. 비중병 뭐 르 샤틀리에 뭐 시험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비중 시험 통해서 우리가 비중을 구한다. 그리고 간마디 맥스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따가 다짐해서 하겠지만 요 간마디는 현장에서의 간마디를 의미하는 현장에서의 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들밀도 시험, 간마디 맥스는 우리가 다짐 시험, 실내에서 하는 다짐 시험 의미해요. 다짐 시험. 그리고 얘는 함수비 시험.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수비를 구하려면 함수비 시험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 토성 시험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살펴보면 사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지워야 되겠네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삼상으로 이루어져요. 삼상. 삼상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상이 세 가지 있다는 거죠. 소일과 워터와 에어 이렇게 있어요. 세 가지로.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불연속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연속체. 불연속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힘을 줬을 때 요 세 개가 하나의 물체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각각 떨어져서 작용한다 이런 거예요. 힘을 줬을 때 얘는 가만히 있어도 물은 흐를 수 있고 공기는 빠져나갈 수 있고 이게 지금 불연속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불연속체를 영어로 얘기하면 뭐냐? 디스크리트죠. 디스크리트. 그럼 디스크리트의 반대말이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에? 불연속체. 이거 반대말.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해서 콘 그다음에 크리트. 콘크리트의 반대말 디스크리트. 콘크리트는 이제 연속체라는 거죠. 여러 가지 물질 있잖아요, 안에. 골재도 있고 뭐 그 혼화재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합쳐놨어요. 철근까지. 하나를 합쳐놓고 힘을 딱 줬을 때 콘크리트 구조체로서 우리가 그 변이를 받고 이제 변형을 일으키지. 뭐 철근이 이동했다가 이제 뭐 안에 골재가 이동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만드는 것을 우리 콘크리트라고 하고 얘는 불연속체예요.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흙이. 만약에 흙이 하나의 활동을 한다면 되게 심플하죠.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부피축, 여기 이제 부피축, 여기는 이제 질량축이라고 보고 부피를 여기는 VA, 여기는 WG에는 오메가가 아니고 워터니까 VW, 얘는 VS. 그리고 요거는 간극이죠. 공기랑 물이 있는 곳을 간극이라 하고 간극은 보이드라 그래요. 그래서 VV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VV. 질량이란 것은 마찬가지로 공기의 질량 그리고 물의 질량, 소일의 질량. 근데 이제 공기의 질량은 0이니까 얘는 사실 간극의 질량 이런 개념이 없죠. 그냥 물의 질량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되는데 지방공학적으로 그래서 땡땡 B라는 게 땡땡 B 또 땡땡율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땡땡 B, 땡땡율이 나왔을 때 땡땡 B라는 거는 흙분의 땡땡이라는 얘기예요. 흙분의. 흙을 기준으로 하는 게 B예요. 흙 기준으로 하는 게. 땡땡율이라고 하는 것은 흙, 물, 공기분의 땡땡이야. 이렇게.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뭐뭐 B, 뭐뭐 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으로 삼는 대상이 다른 거다. 그래서 흙을 기준으로 삼으면 B, 전체 기준으로 삼으면 율. 일단 이걸 기준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간극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거 너무 여기다 그렸네. 옆에다 하겠습니다.
간극 B가 있어. 간극 B. 간극 B는 우리가 2라고 하고 간극 B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요 지금 여기다가 간극 B라고 하는 건 부피에 대한 B를 의미해요. 요 지금 부피와 질량축에 대해서 여기가 간극 B, 간극률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여기에 함수 B, 함수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간극 B는 부피에 대한 거죠. 부피에 대한 건데 B니까 흙의 부피분의 땡땡이 부피죠. 그러니까 흙의 부피 VS분의 간극의 부피 뭐예요? V 이게 간극 B예요. 간극 B. 간극률 N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V분의 율은 전체에 대한 거죠. 전체 V분의 VV 이 간극률이에요. 그 다음에 함수비는 오메가죠. 오메가. 함수비는 마찬가지로 질량축에 대한 이제 지수인데 B니까 흙의 질량분의 간극의 질량인데 간극의 질량이 물의 질량이죠. 그래서 WS면 WW. 그 다음에 함수율이라는 것을 오메가 프라임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전체분의 물의 질량이다. 쉽게 암기가 되죠. 이렇게 쉽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 함수비예요. 함수비. 이 함수비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함수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세립토에 이제 분류를 한다고 아까 컨시스턴시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 함수비를 가지고 우리가 성토할 때 이제 살수를 하잖아요. 고양 어떻게 이제 물을 포함시켜야 최대 다짐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그 다짐 시간에 할 거예요. 지금 볼 거는 뭐냐? 간극비와 간극률이에요. 간극률. 그래서 일단 간극에 대한 거라는 간극에 대해서. 아까 이제 이게 불연속체라고 그랬었죠. 불연속체의 이유가 뭐냐면 흙만 있으면 되는 게 흙 안에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극이 있기 때문에.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간극에 대한 비와 율이니까 엄청 중요하죠. 근데 둘의 차이점이 생각보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차이점에 대해서. 간극비, 간극률 차이점이 몇 가지 차이점. 분모가 다르다. 분모가 다르죠? 분모가 다르다. 근데 얘는 사용하는 이제 적용하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적용 대상. 이 간극비는 얼마나 이 흙이 압축되는지 또는 압밀되는지 돼야 되는 계산을 할 때 간극비로 계산을 해요. 흙에 대해서 얼마나 간극이 있냐 이걸로 얼마나 앞으로 압축이 일어날지 얼마나 앞으로 압밀이 일어날지 우리가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압축과 압밀에 대한 게 간극비. 간극률이라 그런 거는 우리가 통수, 이게 물이 지나간다는 거죠. 물이 지나가는 그 길을 계산을 할 때 간극률로 계산을 해요. 간극률, 통수. 그러니까 물이 지나다니는 그 투수에 관련된 거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간극비가 아니라 간극률로 계산한다. 전체 부피 중에 간극이 얼마나 크냐. 이걸로 물이 얼마나 지나갈 수 있냐. 이걸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투수, 침투적인 개념으로 얘는 다짐, 압밀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활용을 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래서 얘는 비교표를 만들어주기 엄청 쉽겠죠. 공식도 다르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얘는 또 두 개가 환산이 가능해요. 어떻게 환산이 되냐면 2가 VS분의 VV인데 부피라는 것은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니까 VS가 전체 부피에서 관계 부피를 뺀 거죠. 분자 분모를 다 V로 나눠봐요. V로 이렇게 V. 그러면 얘는 N, 얘는 1, 얘는 N이죠. 그래서 간극 B랑 간극률은 구하기 쉬운 걸로 구해가지고 그냥 환산하면 된다. 간극률을 구해서 간극 B 구하면 돼요. 간극률을 구해서. 흙에 대한 비교가 어떻게 이거 구하기 쉽지 않죠? 다 건조시켜야 되니까. 전체 부피는 구하기 쉬워요. 그래서 간극률을 구해서 간극 B를 구하기 쉽다. 두 개는 연동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간극 B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면 간극률과 차이점 적어주고
두 개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요 식도 적어주면 좋겠죠. 용어에서 나중에 용어 시간에도 하겠지만 그래서 연관돼서 요거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하여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쭉 나갈 때에서 요 흙이 불연속차라는 특징으로 거의 다 모든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개념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다. 옛날 기사 때 했던 거죠. 기사 때. 기사 때는 이런 공식을 한 기사 아까 97점 맞았다고요? 90점 맞았으면 공식 한 1000개 정도 알아야 돼. 이제 제대로 공부하려면. 기출문제 다 하려면 그 정도 해야 돼요. 근데 시험 기술사는 한 25개, 뭐 30개 이 정도만 하시면 되세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토성 시험까지 했고 그 다음에 강도 시험 볼게요. 강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강도가 무슨 강도예요? 전단 강도? 전단 강도 알고 또 아는 강도가 뭐예요? 압축 강도, 인장 강도, 그쵸? 근데 압축 강도는 주로 어디서 써요? 콘크리트. 그러니까 이제 압축 강도라는 쓴다는 말은 강도라는 거가 이제 얼마나 강한지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콘크리트는 생각했을 때 그 압축력 봐서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축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압축 강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철근 같은 경우는 인장 파괴, 인장 강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흙에서는 흙을 생각해 보면 흙은 압축해서 부서져요, 아니면 인장해서 부서져요? 파괴 어떻게 돼요? 네? 흙은 압축 파괴, 인장 파괴. 이런 게 다 약간 안 어울리죠? 이미 떠올렸을 때. 흙은 어떻게 되냐면 붕괴가 일어나요, 붕괴가 일어나고 활동이 돼요, 활동. 이렇게 되죠. 요거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전단이다, 전단. 우리가 전단 강도를 합니다. 흙은 그래서 전단력을 우리가 세야 돼요. 전단력이란 건 뭐예요, 그럼 전단력? 아까 소성 이런 말이 나오면 갑자기 이제 움츠러드는 것처럼 전단이라면 또 갑자기 움츠러드시는 분들 있죠. 전단이 뭐예요? 자르는 거죠? 가위 같은 거예요, 가위. 가위로 자르는 거예요, 흙도. 가위로 자른다는 말은 양옆을 이렇게 엇갈리게 하는 힘이 있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흙이란 것은 무한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긴 힘이 있고 힘이 없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그렇죠? 큰 가위로 봤을 때. 이렇게 잘려나가기 때문에 얘가 전단 강도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자른데 얘는 아래로 힘주고 위로 힘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리는 것을 우리가 흙에서의 파괴, 붕괴, 활동 이렇게 얘기한다. 흙의 전단 강도예요. 그럼 이렇게 가위로 흙을 자른다 그랬을 때 뭐가 관련이 있냐면 이 안에 입도가 어떻게 되는지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얘가 그 끈적끈적한 흙이면 이게 잘 잘려 안 잘려요? 안 잘리죠? 그 가위에 풀 묻으면은 그 기분 더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단 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우라고 그러고, 타우는 점착력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내부 마찰각과 관련이 있으면서 시그마 받는 하중과 관련이 있다. 전단 강도. 그래서 타우는 C 플러스 시그마 탄젠 P 이렇게 불러요. P. 정확한 건 파이가 아니고 P예요, P. 그래서 타우는 C 플러스 시그마 탄젠 P, 이게 지금 전단 강도 식이에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얘가 전단 응력이 요거고, 요거가 전단 응력이 점점 커지다가 전단력으로 파단이 되는 그 순간의 응력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전단 강도라고 그러고 스트렝스 S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타우는 C 플러스 시그마 탄젠 P도 있지만 S는 시그마 플러스 시그마 탄젠 P 맞아요. 그러니까 S라고 하는 것은 타우 중에 최대값이에요. 타우 중 최대값.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얘는 일종의 힘에 관련된 거고 얘는 응력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응력은 또 뭐예요? 응력. 공부를 10년 만에 하니까 응력이 뭐야? 응력이란 것은 시그마가 이제 뭐 A분의 P 해가지고 단위 면적당 하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의 힘이란 말이에요. 내부의 힘. 제가 예를 들어서 회원님 죄송하지만 머리 위에 그 공부를 한 게 지금 머릿속에 잘 들어가라고 길잡이 책을 올려놔.
그럼 되게 지식이 들어가라고. 장판지도 올려놔. 책이 계속 쌓여요. 그럼 머릿속에 책이 막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장님이 어떨 것 같아요? 머리 위에 책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무겁죠? 근데 소장님이 책의 위를 쌓는다고 해서 목이 들어가요? 거북이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무겁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무겁다는 것 자체가 응력이에요. 위에 올리는 건 하중이야. 근데 내가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무겁잖아요. 올리면 올릴수록.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응력이에요. 내부의 힘. 근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응력이라는 것은 변형이 유발되지 않으면 겉에서 봤을 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힘과 응력은 동일해요. 동일해.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책을 쌓았다가 갑자기 목을 확 움츠려. 그럼 변형이 생겼죠. 그럼 그때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그때는 안 무겁죠. 변형이 생긴 만큼 에너지가 솟아내는 거예요. 그만큼 응력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중이라는 에너지를 줬을 때 얘가 변형이 없으면 응력으로 다 가는 거고 변이가 있으면 나눠 갖는 거고 이런 개념이에요. 응력이 별거 아니에요. 내부의 힘이다. 내부의 힘. 내가 무겁다고 생각하는 그게 응력이다. 아니 그 흙도 이거 얹어놓으면 무거울 거 아니에요? 무겁다가 견디기 힘들면 아유 모르겠다고 자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전단 능력이 내가 버티다가 아이고 모르겠다고 해서 전단 강도 이상이 되면 확 잘려서 활동 파괴 그리고 붕괴가 일어난다. 이게 흙에서의 전단 능력, 전단 강도다. 그래서 이 흙에서의 강도를 구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식이 있어요. 세 가지의 시험이 있어요. 뭐가냐? 직접 전단 시험. 그 다음에 3축 압축 시험. 1축 압축 시험. 직접 전단 시험은 가장 단순한 거예요. 직접 전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집안에 조그맣게 만들었다 해서 전단이 뭐예요? 가위로 자른다 했죠? 가위로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려고 이렇게 직접 전단시키는 거는 여기서 파괴만 여기 생겨서 딱 파괴가 되겠죠? 전단 직접 전단 시험. 근데 얘는 사실 스케일적으로도 그렇고 요 힘과 요 파괴되는 전단 강도 응력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오차가 되게 커요. 굉장히 이제 우리 전단 강도를 구하기 위한 간단한 방식의 시험이긴 한데 얘는 사실 오차가 크다. 스케일이 많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 이렇게 공식체를 만들어 놓고 위아래로 이렇게 압축을 하죠. 한 축에서. 압축을 하는데 압축을 하면 여기에서 압축을 하면 얘가 이렇게 쪼개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쪼개지는 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파당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각도를 가지고 파당이 된다. 그래서 이 파괴면에서 발생한 파괴 때 발생한 응력을 우리가 여기를 전단 강도 타워라고 하고 요거를 만약에 P라고 했을 때 얘를 아까 적어놓으면 타워가 C 플러스 시그마 탄젠타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P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냥 편해요. 압축을 줬을 때 이렇게 파단되는데 그 각도를 고려해서 전단 응력이 나오는데 이 전단 응력이 바로 이 파괴되는 요 면에서의 응력을 말한다. 전단 응력. 이게 1축 압축 시험이에요. 이렇게 압축을 하면서 파괴될 때 우리가 응력을 알아보는 게 1축 압축 시험이다. 근데 이게 뭔가 압축 시험이지 정확하지가 않죠. 전단 강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3축 압축 시험이라는 것은 요 1축 압축 시험을 하는데 요게 요렇게 지중해 있는 것을 가정해 주는 거예요. 지중해. 우리가 이렇게 지표면이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구조물을 올려놓고 이 흙이 견디냐 안 견디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1차원적으로 형성하는 게 1축 압축인데 이 집안이라는 것은 이 전체 무한한 집안 아니니까 이렇게 얘가 이렇게도 힘을 받고 이렇게도 힘을 받고 구속이 되어 있죠. 얘가 이렇게 그래야 되겠네. 이렇게
얘가 사실은 구속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안 내 구속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정해주기 위해서 이 공시체 외부에 물을 넣어가지고 2축, 3축에 힘을 줘가지고 1축 합축 시험을 하는 게 3축 합축 시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간단한 시험 방식인데 여기에서 좀 더 현실화를 시켜주는 거죠. 현실화. 현장과 비슷하게끔. 그게 3축 합축 시험이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진동 3축 합축 시험이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진동 3축 합축 시험이다. 그렇죠. 지진인 상황을 고려해서 얼마나 버티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인 진동 3축 합축 시험이고 그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액상화에 관련된 시험이에요. 액상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액상화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진동 3축 합축 시험에 대해서 우리 한다. 하여간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인 시험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추가적으로 3축 합축 여기 뭐 별 특이한 시험이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뭐든지 복잡한 시험은 기본적인 방식에서 그 현장과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시험이란 게 많이 이제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 현장 가까운 방향으로 좀 세팅해주기 위해서 이것저것 바꿔놓는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생판 모르는 시험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압축 시험이라는 건 알겠는데 뭐 앞에 뭐 이상한 게 붙어 있어요. 그래도 아 이거는 좋은 시험이라는 의미구나. 기존에 하는 것보다 좋은 시험이라는 의미구나 생각해서 그 선에서 적어주시면 돼요. 좋은 시험이니까. 뭐 붙어있으면 좋은 시험이겠죠. 나쁜 시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 좋은 시험이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이게 강도 시험이에요. 강도 시험. 강도 시험. 흑토강. 그래서 얘는 흑토강 이렇게. 흑토강. 그래서 토지 시험을 이제 물리적, 역학적, 이제 화학적 적어도 되지만 흑토강 시험이다. 토지 시험이. 그래서 흑토강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고 이제 지지력. 지금 1시간 좀 넘었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그럼 담배 태우시고 10분 있다가 저 뒤에 시계로 2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